대한민국도 양극재나 2차 전지나 아니면 전기차나 일반 자동차 업체들이 25년까지 잘 버티면은 26년 전부터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게 유동성 관점에서 지금 유동성이 많아지냐 줄어드냐 그러면은 애매해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중앙은행은 어제 ECB에서도 얘기가 나온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뭐 내년까지 그 PP 걔네들이 하는 프로그램명이 SP 아니 프로그램? 네 무슨 약간 그 ECB에서 지금 그 QT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게 뭐 있는데. 네, PP 머시기 해가지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 ECB 역시도 내년 연말까지 계속 QT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양적 긴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는 연준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이미 1.2조 달러를 줄였지만 더 줄여 나갈 거다. 계속 우리는 지속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그냥 M2 통화량이랑 그 다음에는 연준의 대차대조표 기준으로 장기로 이제 좀 어찌 보면 평균액 기준으로 봤더니 2025년까지는 줄여야 돼요. 맞아요. 예, 연준이 지금. 한 1, 2년 더 가야 돼요. 예.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제 그 유동성을 줄이는 과정에서 그러면 유동성을 줄이는데 왜 이렇게 시장이 잘 버티고 경기가 좋냐 그러면은 정부가 돈 찍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돈을 쓰는데 그거를 연준이 계속 속도 조절하면서 받아주고 있는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말라가는 건 아니지만 빡빡하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돈을 쓰고 그걸로 경기를 돌리면은 유동성이 많네 하고 연준은 계속해서 줄여 나가는 이런 식으로 지금 공급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최대 단점 뭐냐 그러면은 이러면은 경기가 생각보다 안 꺾여 버리면은 고금리가 빨리 내려가기가 어려워요. 인플레 뭐 잡는다고 금리를 금리를 내추는 게 목적인데 금리 내추기는 저스티피케도 안 되는 거지. 어느 순간에. 그럴 가능성을 열어놨는데 아까 3번 정도 내려놨는데 3번이 우리는 3월 달째 하고 싶어 하잖아요. 3월 달째. 근데 어떻게 하면 아까 말한 연초 이상한 데이터 나오면은 한 6월쯤 할지도 몰라. 네. 그런 리스크를 안고 넘어가는 거지.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인디케이션 줬지만 그거로만 만족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 아까 유동성 말씀해 주시고 유동성으로 올라갔다 그랬는데 그러면 딱 데이터는 하나만 보시면 되는 게 우리나라 예탁잔고 기준으로 보시면 우리나라 예수금이 2020년, 21년도에는 70조였어요. 엄청났죠. 지금 50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2019년, 18년 기준으로 보면은 엄청 많이 는 게 맞거든요. 그 점이 뭐 20조, 30조 얘기 나왔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게 20조짜리가 40조가 됐다 해서 50조가 됐다 해서 맞냐 그러면은 고점 대비로는 많은 게 아닌 거죠. 네. 그리고 그만큼 시가총액도 많이 올라갔고 그만큼 많은 분들이 물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걸로 놓고 보면은 유동성 장세라고 부르는 거는 그래도 한 26년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유동성에 의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는 지금은 조금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현금과 주식을 한 5대5 정도 약간은 보수적이다라는 느낌을 좀 받게 되는데 그러면 아까 그 김장렬 본부장님께서 조금 그 지금은 주식을 좀 압축할 때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클리어죠. 어떤 쪽으로 좀 압축을 하면 좋을까요? 자연스럽게 오늘 주제에 나오는 거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여러 가지 있는데 네. 반도체 넘어가면은 네. 한국은 반도체가 주종이 될 수밖에 없고요. 네. 반도체가 워낙 크죠. 삼성하이닉스 대형주가 있고 그 다음에 HBM 장비주가 있고 HBM 장비주가 아닌 일반 장비주가 있고 그 다음에 소재주가 있고 최근에는 뭐죠? 장비 소비주가 아닌 그 소프트웨어, 그 패블리스 설계회사, 뭐 디자인 하우스 오만 잡것들, 온 디바이스 잡것들이 사람들이 잘 몰라서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섞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한 바퀴 다 돌았어 이제. 한 바퀴 다 돌고 갈 데가 없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기본적으로 깔아줘야지 이게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녹화하는 이 순간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찾아야죠. 그게 제가 봐서 저번 물어봤는데 어느 종목 할 것이냐면 저는 만약에 70%를 만약 현금 말고 투자를 한다. 네. 70%를 그냥 했을 때 반도체를 한 30에서 35 거의 반 계통으로 묶고 나머지 35%는 잘 봐서 안 오른 거 아니면 실적이 또박또박 나오는 거 PER로 따지면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10배에서 15배 넘지 않는 거 뭐 이런 정도 그런 정도로 일단 대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반도체가 대장주가 되는 거네요. 반도체가 대장주를요. 절대 주가가 여기서 15%를 바로 간다. 이렇게 대장주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남들이 안 가서 상대적으로 5%만 가더라도 아웃퍼폼하면서 한 2기가 갈 수도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이제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혹시 그럼 좀 추가적으로 그 미국 주식에서는 좀 어느 쪽으로 보시는 게 있으실까요? 저는 원래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를 좋아했고요. 네. 근데 저번부터 AMD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암을 좀 한 2, 3주부터 인텔하고 AMD도 왜 PC하고 다 망가진 것들이 스스로 오니까 인텔 근데 인텔하고 AMD는 좀 리스크가 있죠.
자체로 약간 트레이딩 성격이고 그래서 암하고 원래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를 좋아했고요. 근데 이제 욕하는 이 순간에 암이 많이 올라가고 여기서부터는 걔네들도 트레이딩이 됐어요. 지금 주가에서는 이 정도가 IT 계통에서는 보입니다. 네. 저는 근데 반도체 우리나라에서 주도주 이게 논의할 거리가 되냐라는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출 잘 되는 품목들 딱 놓고 볼 때 전년비로 수출이 늘어난다, 재고가 바닥을 찍고 이제 돌아서기 시작한다, 다양성이. 제품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한다, 우리나라 수출이 늘어난다, 모든 데이터를 봤을 때 지금 거기에 다 부합하는 게 몇 개 있어요. 첫 번째로 보면은 반도체, 두 번째로 보면 조선, 세 번째로 보면은 우리 뭐 최근에 변압기 쪽, 그리고는 뭐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게 내년도에 결국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걔들이 돈을 벌거든요.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이익이 증가되는 것은 그것 한 세네 가지 이쪽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당연히 하루하루 보면은 아 이것도 올랐다가 저것도 그치. 올랐다가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맛있어 보이고 이러는데 길게 딱 놓고 보면은 숫자가 늘어나야 올라갑니다. 아니면은 테마 올라갔다가 다 꼬라박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매매를 하냐 투자를 하냐 해서 나는 투자를 좀 하고 싶다. 좀 더 나는 뭐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본업도 있고 다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제일 큰 거는 반도체고요. 그리고 나머지에서는 나는 뭐 약간 공장 다니고 이러니까 뭐 내가 변압기를 사볼 수도 있는 거고 나는 피부과 다니니까 피부 미용 의료기기 사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숫자가 늘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아 나는 좀 공부해보고 좀 책을 보고 했더니 아 이쪽 기업이 나는 좀 마음에 드는구나. 땡긴다. 그럼 그거 가야지. 그럼 그쪽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메인 포트는 국내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내가 추가할 수 있는 걸 소부장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수출 늘어난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쪽으로 조금 보는 게 당연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영업이익이 코스피 기준으로 애널리스트 자료는 합가하면 대충 170에서 180조 나와요. 올해 영업이익이. 근데 삼성전자 형편없고 하이닉스 한 8조 적자 나는 걸 합해서 170 몇 조인데 내년에 지금 컨센서스가 250, 60조가 되거든. 그럼 80조 이상이 늘잖아요. 80조 늘어난 거에 한 반, 40조가 반도체 삼성 하이닉스. 기타 조그만 합해서. 그러니까 내년에 올해보다 한 50% 가까이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80조 중에 거의 반이 반도체에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봤을 때 아까 뭐라 했지? 70% 투자한다. 30% 빼고 현금. 그럼 70% 중에 반을 반도체에 꼭 삼성 하이닉스가 아니더라도 그런 쪽에 투자하는 게 타당하죠. 네. 그리고 나머지 올라간 거, 뭐, 뭐, 의료기기건, 조선이건, 뭐, 다 있는데, 여기서는 주가를 봐야지. 이거는 삼성 하이닉스 다르니까, 주가 많이 올라갔으면 좀 천천히 가고, 많이 빠지면 들어가고, 근데 이거 거꾸로 하면 이제 그 나머지 35% 갖고 있는 거 적자를 하면 힘들 거니까, 그거 하는 스킬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채널 처음 나왔을 때였을 거예요. 2021년도. 그때는 제가 여기 딱 나왔을 때, 21년 하반기 요때인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여기 나와서 말씀드렸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삼성전자 질문 주시길래 사면 안 된다고. 맞아,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지금은 사야 되고. 21년도에는 다른 방송 채널을 가서도 전부 다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게 지금 사시면 큰일 난다. 사시면 안 된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충분히 빠지고 난 뒤에 그때 접근하는 게 이 사이클 산업의 특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는데 올해 초부터는 계속 반도체만 말씀드린 이유가 올해 초부터 해서 턴어라운드 한다라는 기대감이 들어오고 난 뒤부터 지금 고점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24년 말이 될래? 25년 말이 될래? 아니면 정말 26년 말까지 갈래? 이 지금 그 방향성의 한 중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우리가 뭐 금리 인하도 좋고 다 좋은데 상승하는 사이클 산업에서 상승 추세가 좀 높은 확률로 보이는 요런 쪽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니까 이쪽을 볼 수밖에 없고 반대로 예를 들어가지고 삼성전자가 10만 원 가요. 하이닉스가 뭐 17만 원, 18만 원 갑니다. 보면 안 돼요 그때는. 선반영 다 됐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이클이기 때문에 결국 투자에서 큰 뷰, 장기적 이제 목표 주가가 얼마냐 설정해 놓으시고 그러고는 거기서 뭐 오히려 삼성전자 지금 단타 치신 분들 되게 많아요. 빠짐 사고 오르면 팔고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는 그걸 뭐 1억, 2억, 3억으로 하니까 뭐 월에 이제 몇백씩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람마다 전략은 다 다를 수 있는데 그거를 하락장에서 해버리면은 큰일 나는 거고 상승장이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과연 뭐 조선이 언제까지 상승할 거냐, 변압기가 언제까지 상승할 거냐, 그리고는 자동차는 언제 시황이 돌아가서 언제까지 올라갈 거냐 이런 거를 사이클적으로 보시면은 한국 시장은 좀 더 편하게 보실 수 있다. 그 대형주 중심으로 보시고 난 뒤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은 반도체 소부장은 계속 들썩들썩하거든요. 그럼 매매도 그쪽에서 주로 하시면 좀 편하다.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반도체 24년도도 주도주고 25년도 상반기까지도 저는 주도주라고 봅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 한 가지가 궁금한 게 그 네이버 컨센서스 보니까요. 삼성전자 그 실적이 네. 오르기는 오르는데
그 전에 매출액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것만큼은 안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길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한 2년, 3년 이렇게 하면 그런 게 좀 걸려가지고 삼성전자 투자를 좀 보류하시는 그런 게 있고 오히려 그렇죠. 이제 그럴 수도 뭐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는 지금은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뭐 한 1분기 내년 지나면 네. 올라갈 거다. 네. 그리고 앞으로 더 섹터가 40% 성장한다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같은데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 있어서 아니면 언제 도달하는 시즌인데 넘버가 그렇게 옛날처럼 안 나온다. 예측이 40조 는다 하더라도 그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ROE 측면에서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또 PER은 15배고 ROE 측면에서 뭐 9%, 10%, 7%안 나오기 때문에 PBR이 아직 편하지 않다는 얘기를 해요. 저도 맞는데 과거 다른 게 있어요. 하이닉스 갖고 보면 다른 게 뭐냐면 과거에는 HBM 같은 이런 킬러가 없었어. 그냥 순전하게 사이클이었어. 네. 그러니까 과거하고 똑같은 비슷한 정도의 ROE 기념으로 따지면은 삼성전자로 따지면 8만 원, 하이닉스라면 15만 원 이상 가면 안 돼요. 근데 그 이상 목표 주가를 부르는 이유는 제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아까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에 완전 새로운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 그러니까 HBM 이것이 내년에 딱 하고 24년 9월 달에는 없어져. 25년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러면은 그게 구조적이지 않잖아요. 네. 지속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속 안 된다고 보면 마침 전기차가 성장률이 15% 20%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뜨는 게 아니듯이 그거 아닌 거잖아요. 구조도 되는 거니까 새로운 스트럭처리 다른 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럭처리 다른 게 HBM. 그리고 혹시라도 HBM보다는 파괴력은 적지만은 좀 늦게 임팩트가 가겠지만은 온 디바이스가 내년도 연말쯤에 한 10%, 내후년에 한 20%, 그다음에 갑자기 40% 이렇게 소지가 있는 그 메모리에 긍정적 영향이 있는 잠재적인 새로운 변화거든요. HBM만큼 아니지만 이런 새로운 사이클에 뭐가 있다는 걸 인정하면은 24년도 딱 적어서 고해의 ROE 측면에서 PBR, PR이 싸다 안 싸다 과거에서 15만 원의 목이다 아니면 8만 원의 목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열어놓되 한 번만 체크는 해야 되는 거고 주가가 미리 땡기면 좀 조심해야 되는 거고 천천히 가면 거기까지 갈겠네 라고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한 건데 그걸 사람들이 보시기가 어려운 거고요. 밸류에이션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BJP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7만 원, 삼성전자가 한 8만 원 후반대 가면은 저도 리스크에 대한 걸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 마찬가지로 전기차도 다연선 전기차도 다 많이 땡겨서 27년 8년을 땡겨서 PER 30배 이상은 안 된다라고 컨선이 되니까 주가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항상 밸류에이션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건데 2차 전지는 스트럭처리 다 달라진다는 거 많은 사람이 앞당겨서 지난 여름에 다 땡겼던 거고 반도체나 이런 거는 그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저했는데 반도체도 아까 말한 스트럭처가 달라지고 있는 거를 사람들이 점점 인식해 갈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24년도 여름 정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겁니다. 그때 그래서 주가적으로는 여름 뭐 아주 빠르면 금리가 만약 그 이전에 인하된다 하면은 경기 침체가 아니고 인플레가 내려가서 금리가 앞에서 인하된다면은 주가가 한 여름까지 안 가고 앞당겨서 갈 수도 있고 그게 천천히 금리 인하를 해서 이게 스티키하게 내려오면은 아마 그 여름 정도에는 갈 거 없고 반도체가 확 올라갈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4월에서 7월 사이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최고치하고 많은 사람이 이제 확 할 때 그때부터는 리스크 테이크 오프를 하는 시나리오로 가지 않을까 이런 그림을 그리고요. 아니 목표 주가는 과거랑 다르다. 밸류에이션 달라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길었습니다. 미안해요. 아니, 헤드라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 나오면은 그럼 그때 파시면 돼요. 네.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아직까지 불확실하다 해야 된다. 잔소리가 많지. 네. 잔소리가 많아. 그런 뉴스 나올 때는 사도 돼요. 네, 맞아. 근데 삼성전자 대박이다. 삼성전자 목표 주가 10만 원 얼마나 많은 개인 투자자가 샀는가 이런 뉴스 나오면은 그때 팔면 테이버스 말이 맞아요. 제가 봤을 때 거의 확률이 한 88%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반도체 지금 사도 돼. 그러니까 하이닉스 얘기하면 다들 그래요. 아직 적자인데. 그러니까 돌이켜보면은 그 반도체 슈퍼사이클 막 얘기 나왔을 때 그때가 약간 2차전지 이렇게 확 구조적 성장 이런 느낌하고 비슷해서 그때 다 달려들었었잖아요. 근데 그게 그 후로 지금 벌써 몇 년? 한 2, 3년 지났나요? 21년 초, 네. 21년 1월 첫째 주 금요일 삼성전자 93,000원인가 이만 갔을 때 진짜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모닝 증권사에 나왔을 때 사지 마라 그랬거든. 사지 마라. 맞아요. 막 혼났지. 너 이 주가 안 온다. 꽤 오랫동안 내가 그랬거든.
그때 비슷할 때 그 얘기한 것 같은데. 저 그때 유튜브 영상 딱 하나 올려놨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한국이 이상하다. 어. 왜 이 올라가는 삼성전자 이 무거운 종목을 매수를 해서 7%씩 끌어올리냐. 그게 말이야. 외국인들은 지금 한국을 이상하게 보고 있다. 음. 올렸다가 엄청 욕먹었거든요. 그때 그 망가지고 현대차, 기아차도 그때 곡지였지. 지금 안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근데 지금 좀 바뀌었죠 분위기가. 그래서 사이클을 보셔야 돼. 사이클.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2차 전지 질문을 주셨는데 2차 전지가 어찌 보면 이런 식으로 그 다시 한번 대세 상승을 보여주려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2차 전지는 자동차에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지금 금리 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바닥에서 빵 떴는데 그래서 한 달 동안 주가 움직임 보시면은 현대기아는 잘 버텨요. 수출 시장이 잘 나오니까. 근데 그렇죠. 글로벌로 지금 포드, GM, 스텔란티스 이런 데 보면은 주가 계속 빠졌거든요. 빠진 이유는 하나예요. 힘들다. 우리 지금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GM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난달에 이제 11월 달에 얘기가 나온 게 우리가 지금 2차 전지하고 전기차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임금 협상도 했고 이것저것 많이 해가지고 그동안 긴축을 했는데 그래서 주가가 빠져서 주주들이 불만이니 우리 1년 동안 버는 돈 바로 자사주 매입석으로 때릴게 하면서 시가총액의 거진 한 40%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그 비율을 한 방에 때렸어요. 그리고는 걔들이 지금 1년에 남기는 이익이 10빌리언이거든요. 그만큼 자사주 매입소가 간다 그랬습니다. 대단하네요. 아니 거의 25%였어요. 그러니까 4분의 1을 본인 시가총액의 4분의 1을 사서 태워보낸다 얘기하고 그러는 주가가 25%가 떴냐? 8% 떴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여전히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거고 그럼 결론은 지금 테슬라랑 승부하고 BYD랑 승부하면서 전기차 시장에 진출해서 그쪽을 더 확산시켜야 되는데 그쪽 투자할 돈을 주주한테 돌려준 거잖아요.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딱 놓고 보니까 자동차 많이 안 좋네 네.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포드도 마찬가지고 지금 투자를 점점 지연시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2차 전지가 최근에 나온 뉴스들을 종합해 보면은 GM이랑 했던 공장 연기한다. 포드랑 했던 공장 연기한다. 맞아요. 스텔란티스랑 공장 연기한다. 연기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수요가 못 따라서일 수도 있고 비용이 감당이 안 돼서일 수도 있는 거죠. 차값도 비싸고. 모든 건 고금리 때문이거든요. 네. 그럼 이런 부분에서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우리가 저금리일 때 우리가 그림을 그렸던 그 숫자들은 엄청 높게 나간다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작년까지도 높게 나갔고 그런데 올해 고금리가 딱 완성이 되면서 지금 실제로 자동차 업체들 보면은 재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러고는 전기차 판매량을 놓고 보면은 전기차 판매량은 실제로 조금씩 떨어져요. 요즘에 할인 판매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실제로 자동차 판매를 보면은 과거에는 제네시스 중심 판매였는데 지금은 이게 그랜저로 소나타로 맞아요. 내려오고 있죠. 네. 맞아요. 이러면은 이게 자동차 시장 안 좋은 거거든요. 어포더블 제품이라 그래서 네. 그러네요. 일반적인 사람한테 가야 되니까. 맞네요. 그래서 그게 경차를 광고한다. 요새 경차 광고 엄청 합니다. 맞아.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네. 제네시스 광고만 때리고 제네시스가 물량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와야 그때가 어찌 보면 진짜 이제 호황기고 떨어지는 과정이잖아요. 반대로 경차가 안 팔립니다. 요새는 다들 경차 누가 사요? 아반떼 사야지, 소나타 사야지. 요새는 그랜저가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그때가 다시 올라갈 때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자동차 시장이 돌아서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 자동차가 재고가 더 늘었다가 자동차 재고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반도체도 지금 보면 올해 초부터 돌린 이유가 반도체 재고가 이제 줄어들 것이다 라는 전망으로 돌렸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는 반도체는 정말 쉬운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만 보면 돼요. 좀 더 보면은 뭐 웨스턴 디지털이나 이런 키옥시아 몇 군데만 더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경쟁하는 업체가 별로 없어요. 자동차는 우리나라에만 지금 현대 있죠, 기아 있죠, 쌍용 있죠, 그리고는 쉐보레 들어와 있죠. 넘어가면은 혼다 있죠, 토요타 있죠, GM 있죠, 폭스바겐 있죠. 얼마나 많아요. 걔네들이 다 경쟁하고 있는데 전기차까지 끼어든 거거든요. 이거 이번에 저는 생각하기에 자동차에서 몇 군데 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조가 안 되는 곳이나 지금 능력이나 자본이 안 되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동차 업계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하락 사이클에 걸려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자체가 들어온 게 디스럽티브하게 들어온 테크놀로지인데 모든 신산업이 최초의 그 이노베이터 또는 early adopter 이런 사람들의 비중이 합하면 15% 16% 되거든요. 그 비중을 넘어갈 때는 항상 이렇게 간극이 생겨요. 그 다음쯤엔 가격이 내려가야지 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데 그 성장이 됐을 때 작년에 뭐 60%하고 올해 30%하고 내년 40% 30%인데 올해 내년 넘어가기 어느 시점에서는 그 캐즘 15% 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쉽지 않은 거죠. 그 다음부터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 거야. 이게 고금리가 아니더라도 원래 대기되고 있었던 거라고. 근데 그 대기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아니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는 그 순간에 피크가 7월 달에 광분했을 때 2차 전지거든요.
근데 그 당시 때는 그 모든 게 좋게 풀어졌는 거고 지금 6개월 사이에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어저스트 돼가고 적정하게 내려가는가?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시기에 딱 금리를 내준다니까 지금 약간 좀 반등을 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전기차는 그 전기차의 배터리가 40%에 40%의 원가에 다시 40%가 또 양극재니까 재료비에서 빠져주지 않으면은 전기차 업체가 수출료를 감수해야 돼요. 다만 금리가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안 살려서 좀 산다. 경차 중심 이런 건데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 같고 과거처럼 성장률이 확 올라가 전기차 중에 올라가려면은 뭐냐면은 우리 전기차 다음에 원래는 자율주행이 와야 돼. 근데 자율주행 펑션은 우리 내연기관에도 넣을 수 있지만 전기차에 들어가야지 더 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시츄에이션이 좋거든요. 근데 자율주행차 레벨이 우리의 편안한 레벨로 오는 것이 계속 미뤄지고 있잖아요. 레벨 2, 3가. 이게 결합이 될 때 전기차가 다시 한번 같이 결합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시츄에이션은 이게 3레벨 비슷하게 그러면 26년도 진짜 그러니까 올해 24년도 25년까지는 자율주행차가 전기차를 같이 해서 올라갈 정도는 안 될 거라고. 물론 자율주행차에 관련되는 뭐 주식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 하려면 미리 한 2년 전부터 액티브도 하기 때문에 23년 말 또 24년도에 뭐 그 자율주행 관련 칩이 어떻고 뭐 설계가 어떻고 그건 돼요. 근데 그게 장착이 돼서 전기차가 새로운 세그먼트에서 성장성이 머물다 이렇게 올라가려면 그건 좀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똑같아요. 밸류에이션이 20배가 중요한가 40배가 중요한가 30배가 중요한가 어딘가 계속 맞춰가는 거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네. 그리고 우리 테이블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조정이 있으면 좋은데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조조정이. 적자가 엄청나게 나야죠. 지금 적자 나고 뭐 하다가 지금 금리 때문에 약간 헤어지잖아요. 그러면 구조조정 되려가 구조조정이 안 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낮은 상태로 계속 낮아진 수익성 가지고 수익성이 낮아지거든요. 현대차, 기아차는 다를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낮아져서 경쟁을 한 1, 2년 빡세게 하고 한 1, 2년 하다가 이젠 기술적으로 딸리는 애. 나는 자율주행차를 못 가. 전기차에 새로운 뭐 소재하는 거 채택 못 해. 뭐 4680 나는 못 해. 이러면서 저절로 기술 레이스 떨어지는 놈들이 생기면은 뭐 죽어서 레이스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저절로 분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양극재나 2차 전지나 아니면 전기차나 일반 자동차 업체들이 25년까지 잘 버티면은 26년도부터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6년부터는 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너무 낙관하지 금리 인하만 가지고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